다음 발표하실 분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서수연 박사님이십니다. 서수연 박사님은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부산대학교 생물학과에서 석박사를 마치셔서 신경생리학을 전공한 분이시고요. 약물 중독 메커니즘 연구로 석박사를 받으셨고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한의과학연구부에 근무 중이십니다. 우울증이나 불면, 중독 증상 등 정서장애 모델에서 경혈 자극의 신경 자극 혹은 신호 전달 기전에 대해서 규명하고 계신 우수한 연구자분이시고요. 오늘 발표는 경혈 자극의 수면, 일주기 리듬 제어 가능성에 관한 기초 기전 규명 연구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지금 경열 자극의 신호 전달 체계 기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베이스는 한의사는 아니고요. 신경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뇌내 메커니즘 보고 있는 연구자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경열 자극이 신경을 통해서 간다면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뇌의 메커니즘, 기전을 연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서장애 모델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내용은 수면과 일주기 리듬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수면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면증이라는 말이, 불면증이라는 질환이 더 이상 이제는 어색하지는 않으시죠? 불면증 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면 2차 불면증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기에 적혀 있는 기저질환, 환경요인, 음식, 정신적 질환, 여기에 세부 내용들 중에서 현대인들이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수면장애 환자가 최근에 5년 새에 28.5%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진료비는 5년 동안에 86.8%가 증가를 했다고 나옵니다. 이 진료비가 증가를 했다는 말은 아무래도 수면제를 좀 더 많이 사용했다는 말이 될 텐데, 수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내성과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비약물적인 처치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고요. 그래서 연구들을 찾아보면 실제로 기초 기전 연구보다 임상에서 이미 훨씬 더 이 불면증에 관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불면증과 경혈 자극 치료를 초기전 측면에서는 과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불면을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김승남 교수님이 올해 내주신 논문인데요. 침치료 수면장애 효과 있는 경혈 자극에 대한 기초 연구 결과를 모아서 분석한 논문입니다. 보시면 동물 모델로는 뭐 랫과 마우스 골고루 사용을 했고요. 보시면 동물이기 때문에 뭐 사람과 같은 임상에서의 혈자리 적용은 조금 한계가 있고 뭐 일렉트로 아큐펑처, 매뉴얼 아큐펑처, 그리고 몽골리안 메디슨 원 아큐펑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양한 자극 조건에서 사용을 하고 침치료 자리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보시면 백회열, 족삼리, 삼음교, 그리고 신문열 이렇게 보이고요. 임상에서는 특별히 또 풍지열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는 합니다. 계속 보시면은 이 불면증 같은 경우는 연구되는 뇌 부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히포캠퍼스, 피날 글랜드, 그리고 하이포탈라무스, 그리고 미디얼 septum 이런 부위도 있고 메커니즘도 굉장히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다양한 편인데요. 아마도 이 이유는 불면증이라는 게 불면증만 유발되지는 않거든요, 보통. 스트레스에 의한 불면이라든지, 갱년기에 의한 불면이라든지, 다양한 기저 질환에 의해서 불면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메커니즘 역시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양한 뇌 부위 중에서도 이름도 조금 생소합니다. 미디얼 septum 부위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디얼 septum이라는 부위가 여기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어서 보이실 텐데요.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미디얼 septum입니다. 미디얼 septum 같은 경우는 콜리너직 시스템의 한 부위로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콜리너직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콜리너직 시스템은 렘 수면을 제어합니다. 여러분 렘 수면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라피드 무브 아이먼트라고 해서 얕은 수면을 얘기를 합니다.
몸은 잠자는 것처럼 긴장이 풀어져 있지만 뇌파를 측정해 봤을 때는 깨어있는 상태랑 거의 비슷합니다. 렘수면을 다른 말로 약간 얕은 수면, 꿈꾸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침 치료에 의해서 이 부위의 활성이 조금 조절이 되더라고요. 이 부위에 대한 메커니즘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에서의 수면 연구는 보통 뇌파를 측정하죠. 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뇌파 측정에는 뭐 피아초 수면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텔레메트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쥐 몸속에 텔레메트리 장비를 심어서 이 나오는 파장대를 분석을 해서 렘 수면 그리고 난렘 수면, 웨이크 타임을 구분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모델은 저는 카페인을 사용한 불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동물 모델이 스트레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침 치료의 효과를 봤을 때도 이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인지 불면을 제어하는 효과인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불면증에 대한 연구의 초기 단계이고 불면 자체가 가지는 침 치료의 효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불면만 유발할 수 있도록 카페인 모델을 설정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카페인 음수 모델과 카페인 복강 주사 모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카페인 복강 주사 모델인데요. 카페인을 복강 주사한다는 건 제일 먼저 가질 수 있는 메리트는 쥐의 불면 시간을 저희 임의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쥐에게서 불면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아무런 처치가 안 된 쥐를 대상으로 뇌파를 먼저 측정을 해봅니다. 24시간을 주기로 얘들이 깨어있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을 먼저 측정을 해봤습니다. 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야행성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켜졌을 때 얘들이 잠을 자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실험 환경에서는 보통 8시가량에 불이 켜집니다. 쥐들 같은 경우는 불이 켜지고 나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이제 잠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그래프에서 보시면 웨이크 타임, 그리고 렘슬립 타입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증가가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1시 타임에 카페인 주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뒤이어서 침 처치를 같이 진행을 하여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결과들은 간단합니다. 보시면 카페인에 의해서 증가했던 웨이크 타임이 침 치료에 의해서 일정 부분 완화가 됐고요. 렘슬립, 그러니까 얕게라도 잠드는 그 시간이 카페인에 의해서 감소했지만 침 치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불면이 지속적인 불면이 유발이 되면 세포 자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의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소포체 스트레스, 마이크로콘드리아 스트레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저의 지난 연구에 따르면 신문열의 침 자극이 소포체 스트레스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히포캠퍼스였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불면 모델에서도 과연 이 소포체 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을지 확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렘 수면에 관련 있는 부위가 콜리너직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이는 4가지 부위입니다. 미디얼 septum, 벤트로 디아고널 밴드 오브 브로카 영역, 라트로 도살, 폰테이눔 태그먼트, 그리고 페둔클라 태그먼트 이렇게 4가지 부위인데요. 소포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마커가 이 비비라는 것입니다. 이 비비라는 마커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4가지 부위 중에서 특별히 이 미디얼 septum 부위에서 카페인에 의해서 소포체 증가가 유의하게 증가를 했고요. 신문열 자극이 이 부분을 유의하게 낮췄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 실험이었고요. 요 옆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정서질환 모델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 연구들을 토탈해서 보면 신문열 자극은 BDNF 증가를 유도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얼 septum 부위에서도 BDNF 증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면 머추어 BDNF가 침치료에 의해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추어 BDNF 같은 경우는 셀 서바이벌에 관여를 하고 뇌의 유래 신경 성장 인자라고 해서 뇌의 영양 인자처럼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증가를 하고요. 우리가 명상을 했을 때도 굉장히 증가를 한다고 알려진 신경 성장 인자입니다. 머추얼 BDNF의 수용체의 인산화를 확인을 했을 때도 비슷한 경향성으로 증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 확인을 했고, 그리고 BDNF 증가를 확인을 했는데, 과연 이 소포체 스트레스와 BDNF 증감 사이에 관계가 있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BDNF 수용체를 막은 상태에서 침 처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BDNF 수용체가 막혔는데 침 치료에서 소포체 스트레스가 낮아졌다. 그러면 이 BDNF는 관련이 없는 거겠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BDNF 수용체를 막은 상태에서 저희가 침 치료를 해봤더니 침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즉, 이 침 치료의 효과는 BDNF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서머리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카페인 주사를 했고 저희가 일렉트로 아큐펑처로 양쪽 HT7 자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미디얼 septum이라는 부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봤는데요. 카페인에 의해서 뇌율의 신경성장인자가 감소하고 소포체 스트레스는 증가합니다. 이에 의해서 수면 패턴이 변하게 되는데 침 치료에 의해서 BDNF가 증가를 하고 이에 의해서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를 해서 이 불면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이제 논문으로 출간된 바가 있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일단 서브미션까지는 해놓은 상태라서 고민했지만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카페인 인테이크 모델입니다. 강제적으로 주사를 한 모델은 아니고요. 쥐가 자연스럽게 카페인 물을 마시는 모델인 거죠. 어쩌면 임상에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워낙에 커피 마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1리터당 1g 정도의 카페인 인테이크를 할 수 있게끔 바트를 꽂아줬고요. 같은 방법으로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실험하는 모든 혈자리는 대략적으로 HT7입니다. 보시면 렘 수면과 난렘 수면 그리고 웨이크 타임 분석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뇌파 결과에 조금 더 결과를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픈필드 테스트도 같이 했는데요. 이 오픈장에서 쥐들이 움직이는 걸 테스트한 실험인데 사실 이 움직임을 테스트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유념해서 볼 부분은 이 임모빌리티 타임인데요. 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약물 중독 모델에서는 스테레오티피 상태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카페인 중독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상태를 잠을 자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카페인에 의해서는 각성이 유발됐죠. 임모빌리티 타임이 감소를 했습니다. 침치료에서 일정 부분 증가를 하는 경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의 뇌파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험으로는 이 미디얼 septum의 면역 반응이 면역 체계도 변화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6가지 사이토카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이 36가지 사이토카인을 프로인플라메이토리 마커 그리고 안티인플라메이토리 마커로 나누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안티인플라메이토리 마커가 조금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안티인플라메이토리 마커인 IL4, IL10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인플라메이토리 마커인 IL2의 발현량을 봤을 때 역시나 카페인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디얼 septum에서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한다면 마이크로글리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글리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글리아 타입 1은 프로인플라메이토리 마커이고요. 마이크로글리아 타입 2가 안티인플라메이토리 마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입 2의 발현량을 분석을 했습니다. 침치료에 의해서 미디얼 septum이 굉장히 효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엘라이자 테스트를 통해서 IL10, IL4에서 진짜 침치료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두 안티인플라메이토리 마커 모두 경향성은 보였지만 IL4에서 조금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IL4에 대한 하위 시그널 조사를 했습니다. 스테트6와 P38의 포스포릴레이션을 확인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그 결과 내용입니다. 이 결과도 굉장히 심플한데 보시면 카페인 인테이크 모델에서 미디얼 septum의 부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펴보면 침치료에 의해서 IL4, 안티인플라메이토리 마커가 증가를 하고요. 이 안티인플라메이토리 마커에 의해서 P38과 스테트6의 인산화에 유도를 하고 결국 불면을 제어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험한 두 가지 불면 모델에서는 주로 미디얼 septum 부위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 향후 연구에서는 이제 신문열에서부터 미디얼 septum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문열이 울랄러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울랄러브의 자극이 어떻게 뇌에 전달되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신문열 자극의 효과와 비교를 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일주기 리듬 제어 파트인데
사실 일주기 리듬 제어 이 부분은 제가 연구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얻어서 제 연구에 좀 더 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짧지만 그래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제가 일주기 리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연구가 거의 없었는데요. 2017년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그 연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한의학적으로는 이 일주기 리듬을 활용해서 이미 치료를 하고 있죠. 뭐 사람의 이런 일주기성을 바탕으로 해서 치료의 시점을 맞추면 효과가 더 좋다라는 내용들이 다양한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현대인들의 다양한 만성 질환의 근간에는 일주기 리듬이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요즘 삶의 질 향상형 치료제에 굉장히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일주기 리듬이 분명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하는 만성 난치성 질환, 이 부분도 일주기 리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주기 리듬 자체가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국가적으로 동의할 수준의 치료나 관리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기 리듬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한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일주기 리듬도 굉장히 미세하지만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관리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의학적인 성격을 띄어야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비약물적인 치료면 효과가 좋습니다. 보시면 이 4가지의 키워드, 이 공교롭게도 저희 침 치료가 갖고 있는 장점과도 굉장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 의학 쪽에서 일주기 리듬 연구를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과 유전자를 규명하는 그런 쪽의 연구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가 태동기인 만큼 이 유전자를 찾고 어떤 단백질이 관여하는지 먼저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얼터네이티브 메디슨이나 한의학적인 기반에서의 일주기 리듬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면 임상에서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데 이때 일주기 리듬도 회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상에 관련되어 있는 일주기 리듬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잘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도 24시간을 기준으로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주기 리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앞으로도 아마 다양한 만성 질환에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대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기 리듬 파괴 모델입니다. 보시면 저희는 쥐에게 24시간 동안 12시간 간격으로 빛과 어둠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주기 리듬 파괴 모델 같은 경우는 크로닉 콘스탄트 라이트 모델이라고 해서 24시간 내내 빛만 주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4시간 내내 빛만 주는 모델을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주가 진행됐을 시점, 4주가 진행됐을 시점, 실험을 각각 진행을 하는데요. 혈액 샘플링을 3시간 간격으로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온도 3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했고요. 다양한 행동 실험은 12시간 간격,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측정을 했습니다. EEG 같은 경우는 24시간 기준으로 모두 측정을 했습니다. 먼저 체온 결과인데요. 체온은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파라미터입니다. 자이트게버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주기 리듬 연구에 사용되는 표준 시간입니다. 자이트게버 0 시점에 불을 켜고요. 자이트게버 12, 그러니까 12 시점에 불을 끕니다. 턴 오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이트게버 9이라고 하면 불을 켠 지 9시간이 지난 시점을 얘기를 하고요. 자이트게버 21 같은 경우는 불을 끈 지 9시간 되는 시점입니다. 저희 실험 환경에서 보면 자이트게버 9 같은 경우는 오후 4시이고요. 자이트게버 21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와 새벽 4시의 체온 변화를 보면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는 게 맞죠. 그런데 2주, 4주 진행을 할수록 이 주기성이 흐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 패턴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웨이크 타임, 패러독시칼 슬립, 아까 렘 수면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슬로우 웨이브즈 슬립, 이건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은 통계적인 차이는 제가 실험을 더 추가해야겠지만 경향성만 보여드리면요. 자이트게브 9보다 21에서 이 일주기 리듬이 많이 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자이트게버 21 타임이 불이 꺼져 있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주기 리듬 동조가 파괴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혈액 분석 결과인데, 혈액에 존재하는 호르몬들도 일주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멜라토닌과 코티졸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멜라토닌 같은 경우 보시면은 대조군에서 확실하게 일주기성을 보여줍니다. 2주, 4주 지날수록 이 일주기성이 점점 흐려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코티졸 결과는 재미있게도 이 빛을 아무리 주더라도 코티졸 레벨의 일주기성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코티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호르몬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자극 외에도 다양한 환경 조건이 코티졸 호르몬의 이 주기성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실험들을 바탕으로 경혈 자극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로 자이트게버 9, 21에서 결과들을 봤기 때문에 자이트게버 9의 1시간 전, 자이트게버 21의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침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멜라토닌 농도가 침 치료에 의해서 일정 부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이트게버 9에선 차이가 없어서 일단 그래프는 뺐는데요. 이 외에도 제가 인지장애 평가나 불안, 우울 등을 평가를 해봤을 때 일정한 팩터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보이기는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찾기 위해서는 실험들이 조금 더 추가돼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경향성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기 리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 식유차 상액이라는 부위가 관장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빛을 받았을 때 이 빛 자극이 옵틱 키아즘을 통해서 이 슈프라키아즈마틱 뉴클레우스라는 부위의 활성을 제어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직 염색으로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비말1이라고 하는 단백질 유전자는 이 일주기 리듬을 제어하는 그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물질입니다. 그리고 갈라닌 같은 경우는 가바와 비슷하게 수면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저희 가바 테스트를 해봤을 때 유의미한 결과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말원, 그러니까 일주기 리듬의 스위치를 확인을 했을 때 자이트게버 9에서 증가했던 일주기 리듬의 스위치 단백질이 침 치료에 의해서 일정 부분 감소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저희가 하위 기전을 찾아가는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기 리듬 실험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결과 외에도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빛을 주는 모델 말고 24시간 동안 암흑을 제공하는 모델, 이런 모델들도 실험을 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행동 실험도 해야 되고 침치료도 해야 되고 샘플링도 해야 되는데 빛을 아예 차단한 상태에서는 실험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험이 추가돼서 같이 나타내면 좋겠지만 실험의 한계상 넣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이제 기전으로 점점 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